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및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미국 정부의 예산안 및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이 일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글로벌 주가가 9월 중순까지 큰 폭 상승하였다가 이후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부각 등으로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주요국의 국제 금리는 대체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나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등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내수도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수출은 9월 중 전년 동월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2일 감소한 영업 일수를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선박 및 반도체 등의 호조로 전월보다 늘어난 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8월 중 소매 판매가 의류 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설비 투자 및 건설 투자도 각각 대형 항공기 도입 및 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GDP 갭은 상당 기간 만의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의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기상 여건 호조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하여 전월의 1.3%에서 0.8%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공업 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로 전월의 1.3%에서 1.6%로 높아졌으며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 곡물 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월 중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에서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방에서도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용 사정을 보면 9월 지표가 다음 주에 10월 16일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8월에는 지난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자 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 전년 동월 대비 43만 2천 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 유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와 함께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기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결과 경제 성장률은 금년 2.8%, 지난 7월의 전망치 2.8%와 동일합니다. 내년에는 3.8%, 7월의 전망치 4.0%에서 0.2%포인트 낮춘 결과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에 1.2%, 종전 7월 달의 전망치는 1.7%였습니다. 내년은 2.5%, 7월 달의 전망치는 2.9%였습니다만 2.5%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별도의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김유미 기자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관련해서 설명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9월 달에 이제 거의 0%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를 훨씬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거의 1년여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결과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김유미 기자가 지적했듯이 지난 9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1.3%에 비해서 0.5%포인트 떨어진 겁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제가 발표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원 물가율 자체는 근원 소비자 물가율은 8월에 1.3%에서 오히려 1.6%로 0.3%포인트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상 보육이나 또 급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0.3에서 0.4% 정도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낮추어주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0%대라고 CPI의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본다 그러면 거의 2% 수준에 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우리가 아마 현재 당장에 관리하기 어려운 공급 측면에서의 소재류 또는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의 CPI가 수렴하는 그러한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내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평가하고 전망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 자세한 내용을 함께 토론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평가 자체는 저희가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질문하신 대로 하한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합니다만 중앙은행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 압력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압력과 또 하나는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앙은행의 주된 책무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선 기대 심리는 거의 3% 수준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GDP 갭이 현재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에 대한 그 요인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GDP 갭의 그 규모는 축소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적어도 아마 우리가 물가 안정 목표의 하한 정도는 내년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과 평가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가가 안정된 것과 더불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되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기후에 관한 여러 요인, 과거에 비하여 태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등등 여러 요인들은 이미 자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그거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은경 기자입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을 4%에서 3.8%로 내리셨는데요. 이번 주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3.8에서 3.6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는 전망 수정에 이제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해외 요인 쪽에서 보면은 오늘 통방문에서도 미국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 위협이 좀 하방 위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좀 3.8이라는 전망에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든지 부채 협상 타결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좀 한국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넷 옐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어서 신흥국이나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양적완화 정책의 좀 연속성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심리를 사실상 주식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총재님 생각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질문이 여러 있습니다만 처음에 성장에 관해서만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IMF에서 전망을 0.2%포인트,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것이 반영이 되었느냐. 물론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또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또 차별화된 그런 측면에서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전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위험은 그런 반영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미국 위험은 IMF 전망이라든지 또 다른 현상은 이미 그것이 비록 전망이지만 밖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위험 자체를 계량화해서 전망에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또 과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위험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후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미래의 전망을 해놓고 그거에 상방 리스크와 또 하방 리스크를 같이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팬 차트 형식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거에 따라서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아마 조사국에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전망을 하는 그 숫자 자체에 내년에 3.8이라면 그거에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부채 협상이랄까 또 정부의 셧다운되는 그 효과를 계량화해서 넣었다고 보시기보다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상도를 저희가 분석을 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의 정부나 또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럼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전망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사안의 발전 경로를 밝혀가면서 저희가 각각 이렇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공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물론 미국 자체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의 영향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적절한 수준에서 잘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최근에 많은
국제 기구에서 소위 말하는 그랜드 바게인 또 스몰 바게인 뭐 그다음에 적절한 뭐 시간을 버는 방법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고려를 당연히 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밝히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컨틴전 플랜이랄까 그러한 것 생각을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제넷 옐렌 부의장이 의장으로 내정되었는데 연속성이 있겠냐 물어보셨는데 뭐 당연히 좀 뭐 제가 볼 때는 부의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의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표현을 하셨나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정책의 일관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지금 미국 페드에서는 이제 소위 QE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쓰질 않고 소위 대규모 자산 구매의 뭐 감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QE 테이퍼링 자체를 어떤 예정된 일정에 의해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밝혔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경제 상황이 변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것이지 지금 뭐 연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혹시 시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혹시 지난 9월 달의 미국 연준의 의사록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그 위원들이 많은이라는 것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어로 severa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그 의사결정이 영어로 또 표현해서 안 했습니다만 그 표현 자체가 상대적 비교적 클로즈 콜 굉장히 클로즈 콜이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는 점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로이터 통신의 김세미 기자인데요. 이번 주에 총재님께서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뭐 신흥국들이나 한국이 같이 그 미국 테이퍼링 타이밍에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이제 디테일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비교를 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그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인지 뭐 변화가 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재님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나라의 소위 통화 정책 물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것이고 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QE 테이퍼링 한다는 자체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얘기한다는 그런 측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이 움직이는 것에 따르는 효과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그 비교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한 방향으로만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움직인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아까 그 미국 연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예정된 그런 코스대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세미 기자가 지금 질문한 거에 미국에 대해서 이 타이밍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저는 아마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타이밍을 어떻게 미리 알려달라든지 정하라든지 이렇게 요청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지금 그러한 변화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소위 우리도 같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아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미리 사전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소위 이머징 신흥 경제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동질적인 건 아닙니다. 동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변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그거에 대해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뭐 이제 소위 또 그런 것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부채 협상이든지 여러 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뭐 또 테이퍼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리스크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몇 달 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자본 유입보다는 자본 유출을 지금 몇몇 뭐 대개의 몇몇이나 대개의 신흥 경제권에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형태로 더 많이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우리한테는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전의 그런 그 생각이나 뭐 자료에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항시 변화하는 방향과 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유연하게 대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경우의 수를 여러 개 생각을 해놓고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 뭐 바로 며칠 전입니다만 이 자본 소위 캐피탈 플로우 매니지먼트 자본 흐름 그 관리에 관해서 IMF에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한 2, 3일 전인가 발표돼서 몇몇 언론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아마 일반적으로 한국과 그다음에 호주와 카나다 세 나라는 QE 테이퍼링 거기서는 엑시트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출구 전략이 있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나라가 그 세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이제 카나다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자본 들어온 것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지 않았고 그것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우리의 경제 상황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사의 전관우 기자입니다. 간밤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 미 연준 선임 신임 의장의 제넷 앨런 부의장을 지명하면서 총재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책 일관성을 기대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와 관련된 신흥국들의 우려가 좀 다소나마 좀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라잔 신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에 그 G20나 아니면 BIS 회의에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신흥국 시장들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도국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국제회의에서 개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비유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하나 질문이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플로어에서 요청이 된 질문입니다만 두 번째는 이번에 그 경제전망 수정치를 약간 내년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 하향 조정하게 된 그 배경 중에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하향 조정의 배경 원인을 무엇으로 꼽으실 수 있으신지 그 두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플로우에서 질문했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다른 아마 동료 기자들이 알았습니다. 우선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개도국이 어떠한 그 힘을 발휘를 해야 되고 또 목소리를 내야겠다. 특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저는 뭐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릴 거는 조금 전에 무슨 말을 제가 했냐 그러면 개도국이 소위 신흥경제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신흥경제권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동질적이지 않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뭐 한 4, 5년 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때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선진 경제와 이쪽 신흥 경제 이것이 뭐 구분이 확연했었고 대개 서로가 이제 동질적인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최근에 중앙은행 중에서 금리를 올린 데와 또 금리를 내린 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나 또 인도나 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바로 지난 최근에 며칠 전에는 안 올렸습니다만 지난 한 달을 본다 그러면 다 금리를 상승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한 반면 뭐 이스라엘은 금리를 내렸고 또 헝가리도 금리 내렸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나머지 개도국은 또 신흥경제권은 대개 금리를 동결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동질적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형태가 있다.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일에 서너 달 전에 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물어봤으면 지금 항상 다른 신흥 경제권과 우리나라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은 그런 신흥 경제권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자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양적 완화라는 것을 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들 간에는 아마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나라들은 양적 완화를 취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 나라들은 zero lower bound에 거의 근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의 화폐는 소위 reserve currency였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었고 다른 나라의 나머지 나라들은 소위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통화 정책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쪽 나머지 그 국제 결제 통화를 갖지 않은 나라들도 다 상이한 다양한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어떤 형태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양적 완화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그 입장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자기 입장을 더 명확히 나타낼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향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하는 나라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 나라들에 대한 책임보다는 양적 완화에 따라서 자본이 움직일 경우에 그 자본을 받는 나라, 우리가 영어로 source country, destination country 이렇게 합니다만 돈을 이렇게 푸는 나라들의 책무는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질 않았었고 돈을 받는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거시 건전성 규제 수단을 많이 그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3종 세트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름대로 대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돈을 받는 나라들의 그 정책 수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측이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돈을 내는 나라와 돈을 받는 나라들 간에 서로 적절한 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라잔 총재의 의견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새로 제기되는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만 성장을 얘기하면 이따 오후에 우리 조사국장이 별로 큰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요인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다만 IMF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성장을 하향 조정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나간다면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해야 되냐 그러면 한국 특유의 세계 경제 여건이 좀 나빠지더라도 더 좋아지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전망이 잠깐 바뀌냐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국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바뀌는데 우리가 만일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각을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거에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그 움직임의 밀접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민감하고 크다,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유가의 영향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그 GDP 갭 분야 통방문구상에서 보면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에서 점차가 이번 달에 빠졌는데요. 그 경제 전망 수정하면서 내년도 전망 4.0에서 3.8로 낮추면서 조금 경제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지금 이 GDP 갭 부분의 통방문구를 보면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 GDP 갭과 관련해서 그 점차라는 분야가 빠지면서 그 일전에 그 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는 내후년 정도로 한국은행에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지난 경제 전망 하실 때. 그래서 보통 내년 하반기에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줄고 내후년 정도에 플러스로 전망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엔 점차가 빠지면서 그 플러스 반전이 앞당겨진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하나네, 둘이라고 그러시더니,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하고 답을 드리면요. 잘 보셨는데 점차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경제에서 항상 어려운 것이 우리가 in the long run 뭐 이런 식의 장기간 그러면 항상 장기간에 얼마나 길어야 장기간이냐 이것이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유명한 그 얘기입니다만 상당 기간 그러면 어느 정도 길면 상당 기간이냐 이런 겁니다. 대개 아마 한 1년은 좀 지나는 기간이 아마 상당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당 기간이라는 단어를 또 상당 기간 써왔습니다. 뭐 한 1년여를 상당 기간 써왔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가 2% 성장을 했고 올해 아마 한 2.8% 성장하고 내년에 3.8% 성장을 예상해서 간다 그런다면 많은 이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도 이상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4.0에서 3.8로 낮췄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모양입니다만 3.8이라는 것은 성장률 자체를 본다 그런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율에 거의 상응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장률 낮아지는 것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전체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상응하게 저희가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우리 경제의 활력이 지난 7월에 본 것보다 더 떨어진 걸로 이렇게 본다라고까지 여러분이 단정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DP 갭은 이따 오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시고요. 현재로서는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주는 것은 지금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축소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예, 매일경제 전범주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뭐 최강 경기는 여전히 낮다. 그리고 웅진 STX 이어서 동양까지도 이제 뭐 보도 위기에 몰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일부 비판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력은 그대로다. 대형경 때문에 조금 낮췄지만 4.0% 저번에 설명하셨는데요. 기재보다도 높았고요. 한은이 낙관적 이유로 너무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총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이거 경제 성장 전망을 내리면서도 기준금리는 동결을 하셨는데요. 3.8% 하향 조정한 것이 이번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기 전에는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우선 너무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뭐 항상 지나친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자를 붙이면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뭐든지 지나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너무 낙관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지금 우리 경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인데 GDP 갭이 마이너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낙관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경제를 상상해야지 뭐 제대로 된 경제라고 보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GDP 갭이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성장 능력에 비해서 능력만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 앉아가지고 낙관적이라니.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 반대 방향에 가야지 적절하게 보는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문제의 제기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GDP 갭에 다시 말해서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중장기적인 추세선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아래에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래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어서 그 갭이 줄어드는 것을 뭐 너무 낙관적이다 보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따 오후에 자세하게 설명되겠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우리가 지난 19개월 동안 흑자를 유지했었고 뭐 이러한 것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소비를 보는 사람은 소비를 보게 되고 또 소비도 정부 소비에 의해서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민간 소비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보는 사람은 그중에 설비 투자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건설 투자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경제는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부분을 보고 나서 전체 경제를 설명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사실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성장 전망을 보면 그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부문별로 그렇게 예측을 제시하는 나라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연준의 성장 전망을 보십시오. 성장 본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성장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우리처럼 설비 투자가 얼마다 무슨 주택 투자가 얼마다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우리 굉장히 세분돼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측 오차라는 것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지금 여러분들 제공하는 정보라는 것은 매우 정치된 그런 소위 노력을 하면서 부문별로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웅진 STX 동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하나하나가 중앙은행에서도 특히 이제 금융 안정에 부분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이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0에서 3.8%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왜 동결하느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마 물가가 낮은데 왜 동결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질문 자체가 4.0에서 3.8로 내렸는데 왜 동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0.2%포인트 예를 들어서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거기에 금리의 조정이 뒤따른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적어도 금리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인플레이션 타겟팅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첫 번째 요인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관한 얘기도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투자 또 가계부채 소비 모든 것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0.2%포인트의 변화를 갖고 이 금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KBS의 이호월 기자입니다. 그 총장님께서도 모두 약간 설명을 하셨지만 그 최근 그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그 100억 불 넘게 순유입되고 있는 게 관측이 되고요. 이를 놓고서 이제 다른 신흥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다라는 시각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출구 전략이 가시화될 경우에 오히려 급속한 자금 유출로 이어져서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총재님께서 최근 외국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의를 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은 어떤 경우도 자금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경제 운영상의 에러를 제기할 뿐인 것이고 사실은 자금이 흘러나가면 그건 이제 경제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제 이 자금이라는 것은 나갈 때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질문하신 대로 자본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질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단지 왜 들어오느냐 한다 그러면 다른 경제에 비해서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투자가 매력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계속 우호적으로 되도록 하는데 만들어야지 이 자금을 어떻게 막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은 아니다. 단지 아마 질문을 조금 더 다르게 제기했다 그런다면 이 중에서 그야말로 경제의 기본 우리가 얘기하는 펀더멘털 기초 여건이 좋아서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단기성으로 소위 단기성 투기적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마 실제 속내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역으로 말하면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돈이 들어온 것은 크게 나눠서 패턴이 바뀌어진 것이죠. 올해 처음에 한 6, 7개월 동안은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주시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만 지난 몇 달 동안은 정반대의 요인이 생긴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여러 경상수지 흑자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IMF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IMF에서 매우 포괄적인 분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자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는 우리 경제를 얼마나 앞으로 건실하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측면과 또 그중에 들어오는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소위 투기 자금 형태를 띠고 있냐 이런 것이 더 관심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정확히 추려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중앙은행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매우 주지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 것이 뭐 잘 아시다시피 거시 건전성 여러 가지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매우 건전한 자금이 오랫동안 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 측면이 답니다. 자본을 공급하는 측과 자본을 수요하는 측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아주 마지막에 그 몇 가지 질문은 매우 뭐 연관성이 높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외적인 여건이 특히 뭐 미국 상황을 얘기합니다만 금융시장에서의 기대와 또 미국 통화당국에서의 정책 간의 관계 또 미국은 최근에 그 재정의 정부의 셧다운 또는 이제 부채 협상 뭐 이런 것이 매우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또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의 흐름이라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면에서 저희들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면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그 대외적인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와 내년의 성장 기조도 잘 유지를 하고 오후에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습니다만 성장의 수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성장의 질,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